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강의 하나 하겠습니다. 20세기 프랑스에 출현한 헤겔 르네상스. 이거는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배경사에서 더 나간 철학 내용을 조금 더 배경사에 그치지 않고 조금 깊이 들어간 그런 강의가 되겠는데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배경사는 예도의 철학적 대화 친구이자 형님인 소르본느 형님과의 대화에서 도움을 얻은 부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예도TV에서만 시청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예도 역시 철학자로서 철학에 대한 해석자죠. 그러나 각각의 해석자는 그만의 내공과 깊이와 넓이가 있겠죠. 그죠? 어떤 대가들의 작품은 어느 한 사람이 해석한다는 거 코미디입니다. 그죠? 당연한 거고, 얘도 역시 한 철학자로서 계속해서 1차 자료를 파나가면서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도의 삶에서 경험한 그런 것들도 함께 들어있겠죠. 그죠? 한 해석자로서 예도TV에서만 그러나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여건이 되시는 분, 가치를 아시고 유료 강좌를 들어보시고 천문학적인 액수를 내고 듣는 강의와 비교해 보시고 그 가치를 아시는 분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가능하다면 모든 분들이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강의 이어나갑니다. 헤겔은 비교적 늦게 프랑스에 정착했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미 1세기 전에, 20세기 전에 헤겔은 포예르바하와 마르크스와 키에르케고르를 통하여 니체를 통하여 그죠? 어떤 헤겔의 체계에 대한 반란을 겪게 되죠. 그죠? 그런데 프랑스와 같이 철학이 발달한 나라에서 헤겔이 늦게 도착했다라고 하는 건 역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헤겔과 마르크스는 다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체계적으로 헤겔과 마르크스가 완전히 전집을 통하여 보여진 그 얼굴들은 프랑스에는 늦게 도착했다라는 것. 이건 예도가 하는 말이 아니라 프랑스의 헤겔 르네상스를 일으킨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장 이폴리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하는 말. 그 두 사람은 바로 장 이폴리트와 그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르 코제브라고 하는 러시아계 프랑스인이죠. 그죠?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프랑스의 헤겔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사르트르, 메를로퐁티를 포함하여 그죠? 프랑스 포스트 구조주의, 모더니즘, 그러니까 락강, 데리다, 미셸 푸코,
들류즈, 이런 철학자들에게 헤겔은 상당히 지금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어. 헤겔에 대한 상. 그래서 이 르네상스는 정말 중요. 사실은 알렉산드르 코제프가 프랑스 고등연구원, 그죠? 에콜 푸아티크 데 오트 에뛰드라고 하는 이 고등연구원에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33년부터 39년까지, 그죠? 여기에서 헤겔 강의를 개설해. 이게 결정적인 르네상스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지 헤겔만이 아니라 프로이트 이후에 나타난 정신분석학의 혁명까지도 들어오게 돼. 이게 이런 게 이제 다른 거예요. 코제프가 이 고등연구원에서 헤겔 강의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그죠?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대가들이 다 모여 있어. 알렉산드르 코이레, 그 다음에 레이몽 끄노, 메흘로뽕티, 레이몽 아롱, 클로소프스키, 자크 락강, 바타이, 이런 대가들이, 그죠? 이 강의에 다 모인 거예요. 사르트르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했겠죠. 심지어 강의를 듣고 바타이는 거의 뭐 감탄에 빠져갖고, 그래서 초기 바타이에서 이제 헤겔이 점점 도입되잖아,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거야. 이 강의를 노트하여, 그죠? 정말 열심히 들었겠죠. 강의를 받아줬고 정리해서 1947년도에, 그죠? 레이몽 끄노가 헤겔 강의 입문이라고 하는 인트로딕시옹 알라 필로소피 드 헤겔, 그러니까 헤겔 철학 알라 렉티허 드 헤겔, 헤겔 강의 입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나와. 47년도에. 이게 그 헤겔 르네상스에 대한 최초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알라 렉티허 드 헤겔, 헤겔 강의,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코제프가 한 거예요. 이 강의에 대한 인트로딕시옹, 이걸 편집해서 출간한 게 바로 거기에 학생이었던 끄노야. 이것도 대가예요, 이 사람. 이 레이몽 끄노에 의하여 코제프의 강의가 47년도에 출간. 그런데 그 전에도 소르본느 대학교 교수로 거의 일평생을 지냈던 장발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 이게 또 헤겔 연구가인데 29년도에 헤겔 철학에서 불행한 의식이라는 작품을 내면서 헤겔 연구에 어떤 불을 지피기 시작하고, 또 다른 학자로는 앙리 르페브르가 있어. 이 사람은 막스주의자인데 레닌 노트라고 하는 작품을 내. 거기에서 헤겔의 변증법을 다. 이게 38년도에. 그러니까 코제프가
프랑스 고등연구원에서 강의를 했던 그 시점에 이런 작품들이 나타났죠. 그죠? 물론 장발은 조금 더 앞섭니다. 그런데 47년도에, 그죠? 그 이전에 장 이폴리트가 이제 프랑스의 최초로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완역을 해서 출간해. 그게 39년, 41년이야. 두 권이 나오는데 상하로 출간하고 47년도에, 그러니까 레이몽 끄노가 코제부의 강의록을 편집해서 출간한 게 47년도야. 그 47년도 같은 해에, 이게 이제 역사의 우연이겠죠. 그죠? 같은 해에 장 이폴리트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게 되는데요. 그게 또 결정적으로 헤겔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 거야. 그건 바로 헤겔 정신현상학의 구조와 기원, 이런 구조를 다루는 그런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이폴리트는 또 중요한 작품, 로직의 엑지스턴스, 논리와 실존이라는 작품을 출간하죠. 50년대 초반. 1955년 웁살라 문화원 강연에서 이스트와의 엑지스턴스, 역사와 실존이라는 제목으로 이 강연이, 이폴리트의 강연이 모아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는 헤겔과 막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헤겔과 마르크스는 그냥 막연하게 프랑스에서 연구되어 왔고 막연하게 소개되어 왔다. 두 사람이, 헤겔과 마르크스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호기심에서 연구된 게 다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헤겔과 마르크스의 연구는 본 궤도에 올라야 된다. 이런 유사한 말들. 그래서 그 중요한 헤겔과 마르크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상당히 늦게 도달했다라는 이야기를 해. 이 웁살라 문화원 강연에서 이폴리트가 55년. 그러니까 헤겔과 마르크스에 대한 철저한 연구는, 그죠? 상당히 늦게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알렉산드르 코제브가 고등연구원에서 헤겔을 강의했던 33년과 39년, 그게 어떻게 보면 헤겔 르네상스의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폴리트가, 그죠? 39년, 41년도에 정신현상학을 완역했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헤겔 정신현상학의 구조를 연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 헤겔을 소개하는 위대한 역할을 맡게 돼. 이 두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헤겔의 지형도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정신분석학과 함께 더불어서 헤겔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락강이 보이기 시작하죠. 락강 에크리에도 수록되어 있잖아. 이폴리트에 대한 프로이트의 부정에 대한 연구를 질문하고 응답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이 한참 젊은 시절에 철학을 연구하고 이제 막 대가가 되면서 막 공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울 때
이 이폴리트와 코제브가 그죠? 결정적인 역할을 실제로 이폴리트는 미셸 푸코와 알티세르의 직접적인 선생이었어요. 심지어 미셸 푸코는 60년대에 박사학위 논문,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응? 광기와 비이성, 고전시대의 광기의 역사, 그 논문 지도교수로 3명을 선정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는데, 그 논문에 그게 바로 디메진, 깡길렘, 이폴리트 세 사람, 그리고 미셸 푸코가 고등사범학교, 그죠? 이제 뿌아띠에 고등학교에서 준비를 하다 떨어졌어. 그래서 파리의 앙리 4세 고등학교에서 이 고등사범학교 준비반에 들어가 공부를 할 때 이 이폴리트의 강의를 듣게 돼. 충격을 받은 거야. 헤겔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그래. 그러니까 상당히 늦게 헤겔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예요. 프랑스 같이 철학이 발달한 나라에서, 그죠? 이런 언급은 사실 48년도에 슈트라스부르의 조르주 깡길렘이, 그죠? 종교 철학과 역사 리뷰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얘도 강의했어요. 헤겔 강의에서 이미 했던 이야기. 헤겔의 정신현상학의 어떤 동기에는 뭐가 있어요? 프랑스 혁명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의 어떤 그러한 정신에 의하여 동기를 부여한 이 정신현상학의 철학자, 그 헤겔이겠죠, 그죠? 헤겔이 독특하게도 프랑스에 정착한 것은 뒤늦게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푸코의 자서전으로 유명한 디디에 에르봉이라고 하는 작가는, 그죠? 푸코의 자서전에서 동일하게 어떤 헤겔 르네상스가 프랑스에서 20세기 1930년대 이후부터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이야기들을 프랑스 철학자들이 하고 있다, 그죠? 그 뒤로 이제 사르트르가 헤겔의 이 정신현상학의 즉자, 대자, 대타 개념, 그죠? 이런 것들을 갖고 43년도에 후설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 이걸로 연결시키잖아, 그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존재화. 그리고 이러한 헤겔 연구를 마르크스와 연결하여 60년대에 변증법적 이성 비판을 출간하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대가들의 사유 속에 코제브가 그대로 가르쳐 줬다, 그건 말도 안 돼. 이런 르네상스의 영향에 의하여 헤겔에 대한 어떤 연구는 프랑스에서 상당히 깊어지고 넓어졌다, 그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이폴리트가 아주 중요한,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가들이에요. 락강과도 친했죠. 알티세르와 그 다음에
푸코의 직접적인 선생이었죠. 간접적으로 데리다 이런 해체주의에 영향을 미쳤죠. 결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잘 모르는 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할 때 상당히 그죠? 그 이해도가 떨어지겠지. 여러분들 봐봐. 알티세르는 마르크스의 전문가잖아. 포스트 모더니즘 구조주의 시기에 그죠? 그런데 마르크스로 돌아가자. 락강은 프로이트로 돌아가자. 마치 루터를 연상시키는 거죠. 성서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해결이 있었어. 이 코제부와 이폴리트의 영향이 있었다고요. 마르크스로 마르크스는요, 예도가 이미 1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시리즈 강의를 마르크스만 한 10개? 마르크스에 대한 강좌는 뭐 수십 개가 넘죠. 예도 TV에 이미. 거기에서 했는데, 마르크스는 해결을 모르고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철학자. 심지어 마르크스 자신도 자본론, 그게 후기 작품인 자본론의 일권의 어떤 그 서문에서 여전히 해결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르크스는 해결에 대한 그 충실도는 장난이 아니었어. 그의 작품 어디에서나 해결이 나타났어. 비판을 하든 그 사유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그 경제 철학을 수행하든 어디에서건 해결이 있다고. 그러니까 해결을 잘 모르고는 마르크스를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폴리트는 우리 시대에 해결과 마르크스의 연구는 새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웁살라 문화원 강연에서 했던 거예요. 재미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알티세르가 마르크스로 돌아가자 할 때도 자기 선생의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이전에 이폴리트를 통하여 해결에 대한 연구가 아주 탁월하게 진행되었던 거예요. 메를로 뽕띠는 이러한 해결 르네상스에 대한 자기의 소견을 48년도 성스의 농성스, 의미와 무의미라는 작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해결은 중요한 철학자.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해결에 대한 저항만을 이야기하고 그의 유산 자체에 대한 어떤 이점과 그 다음에 해결의 유산이 주었던 것을 깊이 숙고하지 못하고 거기에 벗어나기만 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해결 읽기가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 비판, 배은망덕한 해결 비판에 대한 어떤 운동은 다시 해결과 연결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 근데 해결로부터 벗어나면 다시 해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해결은 웃고 있어요. 그게 1차 자료를 읽어보면 다 나와. 해결은 그런 식으로 뭘 넘어서고
포스트 모더니즘 해결을 특히 들레즈 공부한 사람들이 헛소리 삑삑해. 물론 들레즈 1차 자료를 읽어보면은 그게 다르게 이해가 되지만은, 들레즈가 해결을 넘어섰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결 전집을 읽으면요, 그냥 똥이 돼버려요. 들레즈는 그런 식으로 도식화하지도 않지만, 그게 어설프게 공부한 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마지막 근대주의의 종합 철학자인 해겔을 넘어섰다. 오늘날 지적은 다시 살리는데, 락강을 통하여. 넘어설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푸코, 데리다 다 합니다, 여러분. 아, 정말 재밌죠, 여러분, 오늘 강의. 푸코는 자기 선생의 뒤를 이어, 장 이폴리트의 뒤를 이어서 그 유명한, 그죠? 그 콜레즈 드 프랑스 교수가 역사 깡길렘의 뒤를, 아니 깡길렘이 아니라 장 이폴리트의 뒤를 이었어. 그래서 70년대에 최초의 취임 강연을 해. 그게 그 유명한, 예도가 이미 강의를 했어요. 그 유명한 담론의 질서예요. 거기에서 해결에 대해서 언급해. 물론 자기 선생인 이폴리트에 대한 감사와 어떤 심지어는 이폴리트의 별 아래에서 자기의 작업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말도. 이 담론의 질서였어. 해결을 언급합니다. 거기에서 이폴리트의 업적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철학은, 그죠? 언제나 해결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해결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해결을 해체하여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런데 이 벗어났을 때에 나타난 해결로부터 벗어나서, 그죠? 해체한 이후에 나타난 그것으로부터 잊어버릴 수 있는 대가를 기억해야 된다. 어느 누구도 해결을 대항해서 읽을 때조차도 그는 언제나 해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 이런 게 대가예요, 여러분. 이런 게. 해결은 오히려 자기를 비판할 때에 오히려 더 해결적이 된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해결은 오히려 해결 체계를 비판할 때 더욱 해결적이 되는 거야. 그 비판의 마지막 지점에 웃으면서 그 비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게 해결인 거야.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푸코가 콜레즈 드 프랑스 취임 강연에 사고 있다. 담론의 질서를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선생의 이폴리트의 업적을 이야기해. 또 이폴리트는 우리 시대에 우리보다 먼저 선구자로서, 이 말이겠지, 그지? 우리보다 먼저 해결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이거는 다시 해결로 돌아오는 길이요. 그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해결을 벗어나는 이러한 가까움과 멀매 변증법을 제대로 가르쳐준 선생이었다. 이런 진단을 해. 확실히 대가들은 달라, 그죠? 근데 그거는 해겔의 1차 자료를 읽은 자들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도가 해놓은 해겔 서문, 그죠? 독일어로 직접 읽고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결시키는 강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예도 TV에만 있어요. 어떤 책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원문을 갖고 보고 한 거예요.
그 한번 들어보셔. 23개나 해놨어. 근데도 서문이 안 끝났어. 해겔 정신현상학 서문이 독일어 본으로, 그죠? 그거는 또 편집마다 다 달라, 페이지는. 한 5, 60페이지, 4, 50페이지 돼요, 여러분. 그거를 23개나 해놔서 1시간짜리로. 한번 들어보셔. 어떤 건지. 그래서 책 하나 안 읽고, 포스트 모던 책 읽고, 뭐 데리다 읽고, 데리다가 쓴 해겔을 읽고, 아니면 둘레즈가 쓴 해겔을 읽고 해겔을 넘어섰다? 속아 웃을 일이에요. 역설적이게도요. 그러나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다 해겔을 비판하죠. 그죠? 그럼 해겔을 넘어선 거야. 해겔을 다 해체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지적을 봐봐. 해체는 무슨 해체? 이 지적 역시도 그만의 독특한 거죠. 유고슬라비아, 그러니까 슬로베니아 철학자로서 어떤 해겔과 마르크스에 대한 통찰은 따로 갖고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역시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해요. 파리에서. 거기에서 락강을 공부하고, 그죠? 그러니까 지적 역시도 이러한 프랑스 혁명에, 그죠? 프랑스 혁명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일어난 해겔 르네상스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한 통찰들은 이미 코제브, 이폴리트를 통하여 락강에게 전달돼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데리다 역시도 레비나스가 전체성과 무한, 예도의 레비나스 시리즈 강좌에 좀 체계적으로 강의를 해놨어. 그거 참조하세요. 그 전체성과 무한을 칭찬하고 비판하면 논문을 쓰는데, 그게 바로 폭력과 형이상학. 그 폭력과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논문은 글쓰기와 차이에 수록되어 있어. 거기에서 해겔을 전체주의 철학자로 몰고 타자를 억압하는 동일자의 철학으로 몰잖아, 해겔을. 데리다가 이래. 네 못지않게 해겔이 타자성을 이야기했고, 네가 해겔을 제대로 안다고. 네 비판 뒤에 해겔이 여전히 있다. 해겔은 너의 타자성 철학에 의하여 해체된 게 아니다. 이러면서 레비나스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가들이 해겔에 대해서 언급한 거 보면 정말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일어난, 그죠? 해겔의 르네상스는 포스트 모던 담론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수록되어 있고, 물론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그죠? 그 영향, 해겔에 대한 연구의 깊이와 넓이, 그것은 단연, 그죠? 데리다, 푸코, 락강, 이런 철학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겔은 뭐예요? 20세기에 프랑스에서 다시 살아난, 웃고 있는 해겔이 된 거예요. 그걸 통하여 마르크스가 또한 새롭게 보였겠죠, 그죠? 거기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통하여 락강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이용하겠죠. 그죠? 응? 알투세르 역시도 마르크스 자본론 읽기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구호 속에 이러한 자기 선생들의 해결 르네상스의 영향 숨어 있었다라고. 그게 푸코와 데리다 포스트 모던 구조주의 담론에서 그죠? 해결에 대한 이런 평가는 그죠? 정말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우리가 철학도 제대로 하지 않고 철학을 도식화해갖고 그냥 정보를 얻어서 뭐 철학사 정도 읽고 그냥 해결 이야기하는 거랑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그런 거 읽고 그래서 포에르바한테 철퇴를 맞고 게르케고르는 거기에 대항해서 실존주의로 갔고 마르크스는 거기에 대항하여 또 유물론적 역사관을 통하여 사회 비판으로 갔고 하면서 도식화 막 시키잖아. 그래서 해결은 박살이 난 거예요. 이런 인간들에게 말합니다. 정신현상학 한 페이지만 읽고 제대로 이해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독일어로 봐도 예도가 강의를 했지만 이 독일어가 어렵고 이런 것보다는 그 사유가 그죠? 독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메를로 뽕띠도 의미와 무의미에서 그죠? 한 시대를 앞서간 그러한 철학, 해결을 통하여 마르크스, 니체, 현상학, 실존주의, 정신분석학이 나왔고 그것이 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기원에는 해결이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해결은 비합리성에 대한 어떤 그런 특징들을 보다 큰 보편적 이성 안에 통합시키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합리성이에요. 이것은 무의식과 연결돼. 이 비합리성이 이질적인 것,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해결 비판가, 해결을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넘어섰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멜로 뽕띠도 철퇴를 가하는 거예요. 그 기원에 해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유산으로부터 벗어나고 비판하여서 자기가 극복했다고 하는 자들에게 한 번 더 보고 그 비판의 과제를 갖고 그 해결과 다시 연결시켜야 되는 거. 그게 오늘날의 과제라고 했어요. 비합리성. 이게 바로 지적의 모순어법적으로 해결 읽기와 같은 거. 해결의 종합보다는 그 지향되기 이전에 부정성의 상태, 네가치온, 이질적인 것, 타자성. 그러니까 락강의 철학 안에서 뭐야? 타자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가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타자가, 다른 타자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해결을 응용하여 프로이트를 해석하는 거겠죠. 그죠? 이미 락강 강좌에서 예도가 해놨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비교적 늦게 도착한 해결. 그러나 프랑스 중심에서 일어났던 그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해결 형상학을 저술했던 어떤
이 정신연상학의 저자. 이 해겔의 위대성을 또 다르게 보고 있다. 알티세르는 1948년 68년 이폴리트가 사망했을 때 추도사를 발표하는데 거기에서 결국 이폴리트가 썼던 로직의 엑지스턴스, 논리와 실존은 결국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비철학과 연결되어 있고 논리는 언제나 실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끊임없는 해겔의 사유를 통하여 철학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위대한 철학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해겔 역시도 삶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운동 안에서 일어나는 이질적인 것, 무의식적인 것, 비합리적인 것, 그 다음에 결코 논리로 통하지 않는 삶의 어떤 모순과 어떤 불화, 거기서 나타나는 소외, 그죠? 이러한 부정성에서 다루어지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보편적 이성으로 통합해 나가는 그런 철학을 수행했다. 푸코가 웃기죠. 그죠? 담론의 질서에서 넘어섰다 그러고 벗어났는데 비판의 마지막 지점에는 해겔이 비웃으면서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1차 자료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포스트 구조주의자,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전부 다 해겔을 뭐 까고 넘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1차 자료를 안 읽은 자들의 어떤 특징인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통하여, 그죠? 오늘 또 상당히 많은 재미있는 어떤 배경 이야기들과 이 해겔의 철학의 어떤 그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그 르네상스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사유가 또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철학적으로 되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었을 때 날카로운 비판과, 그죠? 그 다음 삶에 대한 올바른 길을 모색하는, 그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